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돼서 오늘 비주얼 컴퓨팅 최신 기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한 대로 오늘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또 오늘 강의된 내용들은 가상대학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출석 체크는 없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아본 거는 이제 딥러닝 이전에 어떠한 물체 인식에 대한 기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호그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의 물체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이제 매번 나왔던 이제 그림이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봤던 딥러닝 이전에 이제 룰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방법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저번에 시간에 알아본 거는 피처 익스트랙션의 방법으로 호그 피처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봤었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방법으로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딥러닝에서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엔드 투 엔드 매너로 엔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 넷은 2012년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힌튼 교수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이름이 알렉스넷인데, 가장 그럼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알렉스넷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CNN이죠.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그젠플로 해서 지금도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의 알고리즘과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 비주얼 컴퓨팅 최신 기술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딥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 정리해보는데 기존의 알고리즘하고 또 이제 딥러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요 위의 것과 아래 것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랬을 때 왜 현재의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궁극적인 배경, 원인,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힌튼 교수가 CNN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죠. 이제 토론토 대학의 이제 제레미 힌튼 교수하고 세 명의 연구원들이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했을 때, 기존에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시프트 피처와 이제 피처 벡터라는 피처 벡터를, 이러한 피처 벡터를 이용했을 때의 성능 대비 이제 9.8%의 성능이 향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9.8%의 성능 향상이라는 것이 뭐 크게 뭐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뭐 학계에서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0.2, 0.1% 성능 향상하는 것들도 굉장한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1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뭐 이 혁명과 같은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2012년에서 나왔던 이 결과가 결국은 이제 우리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그때는 룰 베이스 러닝이 기준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였고 이제는 요 룰 베이스 러닝이 이제 사그라지고 이제 데이터 드리븐 러닝 또 좁게는 딥 러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거의 원인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의 원인이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데이터고, 두 번째가 하드웨어고, 세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러닝으로 할 수 있었던 환경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하냐면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소프트웨어 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요 세 가지에 대한 이해도가 공통적으로 있어야지만 이제 수준 높은 연구자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오늘 얘기할 거는 아니고 이제 첫 번째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과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 딥러닝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다 학습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그럼 학습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러닝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DB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요거가 충분한 DB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양적으로도 우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시키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무엇에 대한 노력을 하냐면은 인공지능용 DB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얼마나 수준 높은 DB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회사의 경쟁력 또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DB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캐글이겠죠. 네, 캐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서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구글에서의 오픈 데이터셋 서치라는 사이트를 가면은 내가 하려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허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만든 AI 허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AI 허브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AI 허브에서 다양한 대용량 인공지능용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AI 허브에서의 방향이 이제 초거대 모델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초거대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고 또 AI 허브의 장점은 이제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셋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음식 데이터셋 또 한국에서의 다양한 관광지의 데이터셋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셋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데이터셋을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이곳에서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맹신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하나의 논문에서 발표하기를 이와 같이 공개된 AI 학습용 데이터셋에서의 라벨의 정확도가 정확도가
90에서 한 9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라벨에 잘못 표기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그 라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뭐 공개 데이터셋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 언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서 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실례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구글에서 나오는 스케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구글에서 스케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뭐 계속 실험을 해도 이제 100%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왜 100%가 안 나오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에러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찾아봤더니 뭐 잘못 클래스가 나눠지거나 아니면은 잘못 라벨이 표기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우산을 그리라고 했는데 뭐 거기다가 이상한 말을 쓰는 거죠. 뭐 나는 우산을 그릴 수 없어. 우산을 그리는 거 대신에 우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막 이런 거를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산이라는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려고 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둬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AI 허브의 데이터셋은 돈을 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 데이터셋에서는 잘못 오 인식하거나 오 라벨이 되면은 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이제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궁극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뭐냐면은 대용량 데이터셋을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한 테드 동영상이 있었죠. 그때 이제 테드 동영상의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페이 리 교수님의 이제 테드 동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이분이 스탠포드의 컴퓨터공학과의 페이페이 리 교수님의 주도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영상에 대한 라벨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누가 가장 성능 향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컴피티션 하는 게 ILSVIC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2012년에 이제 힌튼 교수가 이제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이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만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VGG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VGG라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데이터셋을 만든 거는 OX.AC죠. OX.AC는 뭡니까? 이제 옥스포드죠. 그러면 옥스포드는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여기 옥스퍼드가 있었죠. 네, 여기 옥스퍼드가 있죠. 네. 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옥스퍼드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공부를 했으면 알겠지만은 알렉스넷 다음에 나왔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VGG 넷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VGG 그룹에서도 이 VOC 2010 다음에 VOC 2010에서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 그리고 파스칼 같은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이 VGG 그룹에서도 이 대용량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하나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이상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이제 VCG 그룹에서 만든 어, 이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 비전에서의 주요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데이터셋이 이미지넷 데이터셋, 그리고 유럽에서 만든 것이 VOC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IT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타이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이니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영상의 사이즈가 작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양이 이제 80밀리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니까 양으로 보면 엄청 큰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스탠포드였고 여기는 옥스퍼드였고 여기는 MIT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이 여기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인데 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단순히 뭐냐 알고리즘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 굉장히 고성능의 그 고화질의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말로 뭡니까? 연구에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사용해서 떤 튜토리얼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튜토리얼을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셋이 뭐냐면은 바로 MNIST 데이터셋입니다. 니스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 표준과학 연구소 표준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니스트라는 표준연구소에서 만든 데이터셋인데 M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modified라는 말입니다. modified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니스트라는 표준연구소에서 사람의 필기체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험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MNIST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이 숫자 필기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은 수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숫자로 쓴 그 수표에 대한 인식을 자동으로 ATM 기기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사람의 필기체 숫자 인식보다 미국에서의 필기체 숫자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표준 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모디파이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MNIST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을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배포했느냐 보면은 예, 얀 리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 사람 뽑냐고 하면은 어, 좀 전에 말한 제레미 힌튼이 되겠고, 두 번째가 얀 리쿤이 되겠고, 세 번째가 어, 스탠포드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뭡니까? 딥러닝을 잘 아는 사람도 뭐를 잘 알았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잘 알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냐면은 바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얼마만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의 특성이 뭐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태스크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그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셋에 대한 관심과 노력과 그리고 연구는 하지 않고 그냥 뭐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나는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출 거다라는 것에 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어,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어 놓은 MIT에서의 80 밀리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또 가공해 가지고선 이제 캐나다에서 데이터셋을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 중 하나인 이제 사이파 데이터셋입니다. 사이파라고 하는 거는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라지 어떻게 보면 캐나다 고등연구원, 캐나다 뭐 고등기술연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파에서도 이 MIT 데이터셋을 가공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어느 대학에서 이 데이터셋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토론토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토론토 대학 출신이었죠? 힌튼 교수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지오 교수가 토론토 대학 출신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 딥러닝에서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은 다 무엇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리즘을 잘 만들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한 성능을 맡고 그 데이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의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마쳤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데이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잘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거꾸로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대해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다 보니까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세 번째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이 강의하고 좀 벗어나기 때문에 빼고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왜 딥러닝, 더 구체적으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왜 엔드 투 엔드 구조에서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알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한국말로 굳이 해석하자고 한다면은 이 지도학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요 XI하고 YI에 대한 이제 페어링을 가지고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컴퓨터 비전 관점에서 보면은 X라고 하는 것은 인풋 이미지가 되겠고 Y라고 한 아웃풋은 라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이거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학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주어진 이미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이미지와 그와 매핑이 되는 라벨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미지와 그거와 매핑이 되는 라벨의 값을 i는 1부터 n개 이것이 바로 n이 뭐겠습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숫자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n개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 러닝, 트레이닝 학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xi하고 yi 값을 가지고서 fw에 해당되는 이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이 함수 값을 모델을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닝이라는 트레이닝에서는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이퍼시스,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서 이와 같은 어, FW라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퍼런스 또는 테스트에서 하는 역할은 모르는 unknown x가 주어졌을 때 unknown x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unknown x가 주어졌다는 거는 요거의 라벨이 y 값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x의 y 값이 무엇인지 값을 모르는 것을 넣었을 때에 기존에 학습된 fw라는 것 통해서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프리딕션, 예측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학습과 테스트에 대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고자 하는 이번 학기에 예를 들고자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도 모두 다 이 지도 학습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나 또 세븐 슈퍼바이즈 러닝 대신에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FW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내는가가 이제 룰 베이스 러닝과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F라고 하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했겠죠. F라고 하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얘기하는데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고 하나는 런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와 런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얘기해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원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여기 y축을 x2 또 x축을 x1이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를 y로 x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함수를 보면은 요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x1 더하기 x2가 0.5 이상이면은 1번 클래스로 가고 이것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 클래스로 구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차 방정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는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어 문제를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x와 x1과 x2가 0, 0이면 오어는 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0, 1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1, 0일 때는 1이 되고 1, 1일 때는 1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어라는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x1 더하기 x2는 0.5라고 보여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x2는 마이너스 x1 더하기 0.5라고 보여지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0.5를 가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으면은 이거보다 커지면은 여기 해당되는 요 클래스와 여기보다 작아지는 요 클래스를 구분하고 있는 하나의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경계선을 구분했을 때 여기보다 커지는 요쪽은 클래스 1번이 되는 거고 여기보다 작아지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는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선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어, 이와 같은 이제 기울기 값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에서는 뭘 구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기울기 값하고 A라는 값하고 B라는 기울기와 그다음에 Y절편을 구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의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에서 트레이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은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값을 1과 마이너스 1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에서의 트레이닝과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방법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1950년대 말에 나오는 이제 퍼셉트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MIT의 한 교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엑소어 문제는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해 본 거죠. 아시는 것처럼 0, 0일 때는 0이고 1, 1일 때는 0이고 0, 1 또는 1, 0일 때는 1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엑소어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 1, 1, 0에 해당되는 여기는 플러스 1에 대한 클래스를 가지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에 대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어야지 1과 마이너스 1을 여기 있는 값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어도 여기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클래스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는 리니어한 클래식 방법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는 엑소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1960년대 초에 우리가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제 풀 수 없다는 것이 1960년대에 증명이 됨으로 인해서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플러스 1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사람은 눈으로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 가지고는 풀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여기에 있는 넌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쪽에 있는 것은 1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논리회로 구조에서 봤던 오어나 엔드나 낸드나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엑소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한 오어에 대한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오어에 대한 오퍼레이터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오어에 대한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직선의 오어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은 낸드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엔드에 대한 낫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엔드는 여기가 1이고 이쪽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낸드는 아래쪽이 1이고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낸드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5어와 5어에 대한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죠. 다음에 낸드에서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죠. 이쪽 부분이죠. 그러면 5어와 낸드에 대해서 엔드 오퍼레이션 하면 어디만 남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만 남게 되는 것이 엔드와 5어와 낸드에 대한 어,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엑소어에 대한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ND도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고 OR도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 되고 NAND도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들을 여러 개를 연결했더니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이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입력 영상이 있을 때, 인풋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오어에 대한 리니어에 대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오어 오퍼레이트에 대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여기는 어, 낸드에 대한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하나 자체는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인데 요 오어에 대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하고 낸드에 대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또 한 번 엔드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합치면은 요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런 리니언 클래시파이어가 된다라는 것을 요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딥러닝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이거를 이제 레이어라는데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인데 요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연결하면은 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가 된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왜 딥러닝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딥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하나의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붙여나가면은 그에 대한 런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의 특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기존에 풀지 못했던 단순하게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좀 더 복잡한 런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하는 거고 이 레이어와 레이어를 깊이 쌓아가면 좋아지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런리니어한 특성을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딥의 반대말은 뭐예요? 쉐로우죠, 쉐로우. 쉐로우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얕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3개에서 5개 있는 것이 바로 쉐로우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5개 이상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아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뭐 어떤 특성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런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 런리니어한 표현 방법을 더 강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딥러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구분 그리고 멀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깊게 깊게 쌓았더니 런리니어한 특성이 강조돼서 구분이 잘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미지 넷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 대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이파 아까 100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클래스의 숫자가 10개, 100개라고 하는 거가 사이파 100도 그런 거 클래스 숫자가 이제 100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엠리스트 데이터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는 10개, 0부터 숫자니까 0부터 국가니까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이퍼시스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딥러닝을 이용해서 런리니어한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성능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딥러닝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에 그 슬라이드에서 있는 그림은 이제 2개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다음에 5개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15개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경계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2개 레이어를 사용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아니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폴리노미알 같은 형태의 하이퍼시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5개의 이제 히든 레이어를 사용하면은 왼쪽에 2개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런리니어한 특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15개를 사용하니까 2개나 5개를 사용할 때보다 이 런리니어한 클래시파이의 성능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넌리니어한 표현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딥러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MLP라고 부르는 거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흔히 알려지고 있는 노드 또는 뉴런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이 하나하나에 있는 것들 우리가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고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이 있겠죠. 뉴런들이 있겠죠. 그 노드들을 모두 다 연결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레이어와 레이어들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각각의 노드들이 다음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이 레이어가 하나나 2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노드 이전 레이어에서의 노드와 다음 레이어에서의 노드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다시피
모든 노드와 모든 이전 레이어에서 노드와 다음 레이어에서 노드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뭐해 보입니까? 복잡하죠. 그 컴플렉시티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80년대에 이 이런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사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수많은 레이어들의 노드들에 해당되는 이 연결하고 있는 이 웨이트 값을 계산하기가 뭐합니까? 버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것들을 이제 GPU를 사용함으로 해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제 나오면서 발전되면서 이 딥러닝이 다시 2012년 이후에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요 딥 뉴럴 네트워크 또 어, MLP를 이용해 가지고서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웨이트에 해당되는 각각의 연결된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모든 웨이트 값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영상의 크기가 28 바이 28 바이 28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28 바이 28의 영상의 노드를 합치면은 28 바이 28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입력 노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로에 해당되는 MLP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MLP를 이용해서 나오는 클래스파이를 하지 않고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의미 있는 피처들을 뽑고 그 피처들에 대해서만 MLP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MLP에 들어가기 전에 앞단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입력 영상 픽셀 바이 픽셀 단위의 입력 단위 입력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8 바이 28로부터 의미 있는 피처 정보들을 뽑아서 이 피처 정보들을 다음에 MLP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방법이나 이 딥러닝에서 방법이나 피처를 뽑아서 디멘전을 뽑은 다음에 이 MLP를 넣어주는 구조는 똑같지만은 이 피처를 사람이 정하느냐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컴퓨터가 스스로 이 패턴에 대한 정보를 뽑아서 이 MLP에 대한 클래시파이로 넘어겨주느냐 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은 룰 베이스 러닝이고 수많은 데이터의 경향을 보고 패턴을 찾아서 이것을 넘어주는 것은 이제 딥러닝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피처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관점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딥러닝 MLP 구조에서는 많은 입력값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은 출력값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맨 마지막에 레이어에서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노드의 개수는 뭐하고 동일합니까?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숫자와 동일하게 되겠고 이 클래스에 나오는 노드들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확률 값을 가지고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어느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하나의 뉴런 또는 노드라고 불러지고 하는 것은 이전 레이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뭡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웨이트들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MLP 구조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오는 값은 이전 레이어에 해당되는 값들에 대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웨이트 펑션에 나오는 값들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다음 레이어에서 나오는 값은 이전 레이어에서 나오는 값들과 각각의 웨이트 값들로 구성되는 거고 이 웨이트 값들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학습을 통해서 이 웨이트 값들을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값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알파 값으로 표현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나오는 레이어들 값은 웨이트 값들에 대해서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가에 따라서
필터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렐로 함수를 쓰거나 같은 방법들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고 우리가 다음 레이어로 어떤 값을 전해줄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값은 바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느냐, 그리고 이 W1, W2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림을 이제 이와 같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쭉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하나하나의 레이어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 1차원 방정식이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1은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 A2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잘못 썼으니까 잠깐 지우고,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것,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값은 0번째 인풋 레이어에서의 값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 시그마의 A의 2, 1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럼 이거는 또 풀었으면 됩니까? 시그마의 A1은 뭐가 됩니까? 시그마의 W A0 더하기 B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리니어한데 요것이 리니어한 방정식인데 요것이 합쳐지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레이어라는 런리니어한 특성으로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A3는 그러면은 또 시그마의 A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또 뭐가 됐습니까? 시그마 이와 같이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레이어와 레이어를 겹치면서 하나의 맨 처음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리니어한 방정식이 런리니어한 특성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한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백프로퍼게이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온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그 값에 대한 웨이트 값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불려지는 로스 펑션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웨이트 값에 해당되는 값을 잘 찾아나가는 방법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간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코스트 값을 최적화하는 방향이 바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로스 펑션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코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 측면에서 코스트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로스 펑션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런 놈을 보는지 엘트 놈을 보는지 프로비어스 놈을 보는지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는 것이 바로 어떤 측면에서 내가 코스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로스 펑션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모델의 초기화라고 한다는 것은 웨이트 값이 랜덤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피드 포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웨이트 값을 정리하고 다음에 이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웨이트 값들이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으로 이 코스트가 최소화가 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코스트 값이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대한 주요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MLP에서 MLP에서 CNN으로 가고자 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뭘 하냐면은 여기에서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MLP로 가서 아웃풋에 대한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요 가기 전에 요것이 너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MLP로 가기 위한 이 하나의 방법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 하나의 통계에 대해 해당한다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엔드 투 엔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룰 베이스 러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에 해당되는 이 방법은 뭐냐면은
MLP에 들어가는 각각의 노드에 들어가는 노드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 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MLP에 들어가는 이 앞단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피처를 찾고 디멘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LP에 들어가기 전에 컨볼루션이라는 다양한 작은 패치들을 이용해서 피처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과 풀링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방법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하고 룰 베이스 러닝하고 피처 익스트랙션과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로 가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은 이 어떤 피처를 사용하느냐는 룰 베이스에서는 사람이 호그라는 피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시프트라는 피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정해지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아, 네가 수많은 데이터의 경향을 보고 여기에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피처를 자동으로 찾고 디멘전을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도식화해서 표현하고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인풋 이미지에는 의미 있는 미닝풀한 피처와 의미 없는 우리 흔히 말하는 리던던트한 피처가 공개 공통으로 좋아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경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정보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행기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엣지 정보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풋 이미지가 28 바이 28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비행기라고 느끼는데 사용되는 피처의 퍼센트지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20%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영상으로부터의 의미 있는 정보만을 뽑는 과정이 몇 가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여러 단계를 통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여기서는 이제 더 중요한 말 썼죠. 피처를 러닝한다는 말 썼죠. 왜냐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어떤 피처가 좋을지를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표현보다는 피처 러닝이라는 표현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피처를 러닝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CNN이라는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피처를 잘 찾아가는 거죠. 근데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징이 가지면은 주어진 영상에서의 지역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요 영상에서의 요 영역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요 영역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요 영역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어, 잘 뽑는 방법으로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요쪽 하나의 정보로 차원을 줄이면서도 전달하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또 차원을 줄여서 하나의 값을 표현하고 여기 있는 정보를 또 차원을 줄여서 하나의 값을 표현하고 여기 있는 정보를 또 하나의 정보를 통해서 하나의 값을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차원이 충분히 축소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플래트닝에서 n 바이 1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벡터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MLP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구분하겠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영역에서의 지역적 특성을 잘 구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CNN 알고리즘이 나왔지만은 그러면은 전체 영상에 대한 이제 전역적 특성은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전역적이라는 거는 글로벌 피처라고도 부르는데 영상 전체에 대한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없고 이 구분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한 표현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 쪽에서는 이제 이것을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IT라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쭉
최근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요 특징들을 잘 러닝할 수 있느냐, 주어진 영상에서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전역적인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는 방법은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역적인 특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통해서 특징을 잘 개발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러닝할 수 있느냐는 거가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 특성과 전역적 특성을 동시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피처를 러닝하고 또 뭐도 있습니까? 디멘전을 축소해서, 네, 죄송합니다. MLP에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피처를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 CNN에 대한 기존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의 러닝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딥러닝의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컨볼루션에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간단하게 소개시키면은,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i라는 거와 이와 같은 것이 필터라고 있으면은 컨볼루션을 이렇게 별표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영상과 주어진 필터, 예를 들어서 3 x 3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필터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 필터를 씌우는 거죠. 그 필터를 씌워서 곱하기를 한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그 컨볼루션 연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다음에 1 곱하기 0은 0이죠.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죠. 다음에 0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고 그다음에 1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그다음에 0 곱하기 0은 0이고 그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영역에 대해서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더하면은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라는 값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영상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로컬 영역에 대해서 이 필터와 컨볼루션 요소에서 이 연산은 필터와의 유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유사하냐? 4라는 값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4라고 하는 값은 이 필터와 이 영역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필터와 작으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필터와 높으면은 이 영역은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필터가 만약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람을 나타내는 필터와 유사도가 높으면은, 이 값이 높으면은 이 영역은 이 사람과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값이 낮으면 뭐 하십니까? 이 영역은 이 사람과 유사도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이 필터를 사람이 이 필터에 들어가는 값을 사람이 정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이 필터에 들어가는 0, 1, 0, 1, 0, 1, 0, 1, 0, 1이라는 값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필터와 부분 영역들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필터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학습된 필터와 유사도가 높은 값은 높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도 부르고 필터라고도 부르고 웨이트라고도 부르고 피처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고 피처 맵이라고도 보고 액티베이션 맵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결국은 어떤 피처 벡터 또는 웨이트 벡터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필터에 들어가는 값을 학습하는 것이 공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호그 필터에서도 이 필터를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여러 개의 윈도우를 시프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영상에서도 이 필터들을 움직여가면서 이 필터와의 유사도 값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텝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주어진 영상에서 필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표현되겠죠. 여기에 있는 값들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이와 같이
패딩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파이토치나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것에서 패딩을 얼마 할지 아니면 스트라이드를 얼마큼 할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들은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이루어지는 값들이고,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을 다음 레이어에다가 넘겨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보시면은 4 바이 4인데 여기서는 2 바이 2로 디멘전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멘전을 줄일 때 여기에 있는 대표값을 뭘로 나타내냐 하면은 바로 제일 높은 값을 선택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맥스 풀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스 풀링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음 레이어에 그 지역에 대한 대표값을 넘겨주는데 가장 맥스가 되는 값을 다음 레이어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가장 맥스가 되는 값을 다음 레이어에 넘겨주는 방법을 쓸까요? 하면은 이 지역에 나온 이 값은 다 뭡니까?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왔던 유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영역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필터와 유사도가 1이고 이 필터와 유사도가 0이고 필터와 유사도가 4고 필터와 유사도가 6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맥스 값을 넘겨주는 거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학습한 필터와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값은 6이니까 이 영역에 이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내가 필터와의 유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6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값으로 넘겨주는 것이 그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 풀링도 있고 다음에 에버러지 풀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맥스 풀링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필터와 유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맥스 풀링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좀 전에 만든 것을 설명을 해보면은 주어진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요것이 한다는 것은 여기서 필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풀링을 통해서 이 값을 하나의 차원이 낮은 값으로 대표적인 값을 넘겨주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컨볼루션과 다음에 풀링과 이 간격을 반복하는 거죠. 뭐가 되도록 충분히 피처가 줄어들고 디멘전을 줄이면서도 그 의미 있는 피처들을 로컬에 대한 정보가 피처가 잘 나와 있는 것을 반복될 때까지 이 과정을 이제 컨볼루셔널 렐로 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피처들을 줄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 어디가 될 때까지 충분히 MLP의 입력값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원이 줄어들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들이 학습될 때까지 이 정보를 반복한 다음에 MLP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클래시파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NN의 강점은 뭐냐면은 고차원 영상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저차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차원을 줄일 때도 넌 리니어한 피처 리덕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원을 줄이는데 이제 넌리니어한 차원 줄이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도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 이런 데서 배웠을 것 같은데 PCA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라는 방법도 하나의 디멘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거는 이제 리니어한 차원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겠지만은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하면은 우리가 넌리니어한 피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영상이 그와 같이 의미 있는 데이터지만 리던던트한 피처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딥러닝이
딥러닝 또는 CNN이 왜 컴퓨터 비전에서 성능이 잘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영상은 리던던트한 피처와 의미 있는 피처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넌리니언 피처 리덕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 없는 정보를 잘 솎아내면서도 넌리니어한 피처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나 CNN이 컴퓨터 비전에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이제 CNN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만은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구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주어진 이미지의 사이즈가 224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위스가 224, 하이트도 224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필터의 사이즈가 7이라는 것은 7 바이 7의 필터를 컨볼루션 했고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투했다면은 이제 두 칸씩 이동하면서 연구를 이동하면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가 값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널이 3이니까 이 영상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지는 칼라 영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디멘전이 110이 됐고 그때 요 110에 대한 피처 디멘전에 대해서 또 5 바이 5 바이 5의 필터를 사용하고 2의 스트라이드를 사용해 가지고서 만들어서 요 다음 레이어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들어지는 영상에 대한 것을 이제 MLP에 넣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4096에 해당되는 1차원의 피처 벡터를 만들어서 클래스파이어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값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충분히 코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논문을 읽고도 여러분들이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와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기술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는 뭐 학부 연구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한테 제가 첫 번째 시키는 게 뭐냐면은 어떤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은 딥러닝 모델을 이와 같이 도식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뭔지를 다 숫자로 손으로 써서 거기다 파라미터들을 다 보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코드화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디멘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라는 것을 저희 무시에 오는 학부 연구생이 아니면 대학원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림을 보고도 논문을 보고도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디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그림만에서 나오는 숫자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레이어들이 이루어지고 왜 여기에는 레이어가 여기는 값이 왜 110이 됐는지 여기가 왜 26이 됐는지 13이 됐는지 여기가 왜 4096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손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있는 레이어 밑에 있는 네트워크에서도 한번 이것이 왜 저기 있는 파라미터들을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0이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클래스의 숫자가 1000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알렉스넷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딥하게 쌓으면은 레이어를 딥하게 쌓으면은 성능이 향상되겠네? 라는 것을 이 알렉스넷을 가지고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한 대학원생이 그러면은 레이어를 그러면 엄청 많이 쌓아보자. 뭐 10개, 뭐 12개, 뭐 VGG 넷 우리가 흔히 말하는 VGG 19 같은 것은 19개 레이어를 쌓는데
이렇게 쌓지 말고 뭐 몇백 개 한번 쌓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백 개를 쌓아 본 거죠. 그랬더니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딥하게 쌓으면은 레이어를 몇백 개 쌓으면 성능이 막 팍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왜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뭡니까? 지도 교수님이 시키면은 안 되는데요 하고 오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될까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학습되는 거는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한 의미 없는 값들이 학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값들을 다음 레이어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스키 커넥션에 대한 정보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이전 레이어에 해당되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키 커넥션을 가지고 연결해줘서 연결해줬더니 뭡니까? 레이어를 많이 쌓아도 의미 있는 정보가 다음 레이어에 대해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성능 향상이 좋아지더라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레지듀얼 넷이라는 의미에서의 레지넷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레지넷을 만드는 사람인데 커밍 허라고 합니다. 커밍 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중국에 있는 하나의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레이에 스키 커넥션 하나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딥러닝에서의 예 유명한 사람이 됐고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을 이제 초대해 갖고 이제 커밍허의 논문들이 이제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발현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아이디어지만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안 될까? 어떤 의미에서 이 레이어들이 학습되지 않을까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단순히 스키 커넥션 하나만 가지고도 대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지넷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넷을 사용하다 알렉스넷과 레지넷을 비교해 보니까 모두 다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은 의미 있는 정보를 학습하다 보니까 성능은 10%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모델에서 어떤 것들이 학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어, 뭐였죠? VOC라는 데이터를 만든 옥스포드에서도 VGG 넷을 만들었는데 이제 많은 파라미터와 시간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많이 쓰이진 않았고 이제 레지넷이 더 많이 활용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이제 CNN이 더 깊이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스키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도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음 레이어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조해서 넘겨줄까에 대한 방법으로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넘겨주는데 단순히 스키 커넥션에 의해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이 하나의 피처 벡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채널 방향으로 데이터를 차원을 줄인 거죠. 이거를 차원을 줄여 채널 방향으로 차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퀴즈라고 하는 거죠. 스퀴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짜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퀴즈로 짜냈다는 거잖아요. 채널 방향으로 이 데이터들을 짜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에다가 이 스퀴즈하는 것을 다시 곱해줘서 이 주어진 데이터 이전 데이터에 대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처에 대한 특징을 어텐션 강조한다는 의미에서의 이제 피처 어텐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제 SE 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 방향은 뭐냐면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의 피처를 익스트랙션해서 다음 단계에 넘길 때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정보를 다음 단계에 넘겨주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하고